여러분들 그 2권의 교재로 보면 693쪽 할 차례예요. 693쪽. 그래서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이라는 주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행정심판의 그 논리 구조랑 거의 같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를 소송의 당사자라 그래? 소송을 제기하는 자, 소송 제기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 원고. 소송 제기의 상대방이 되는 자, 즉 소송 제기받는 자를 소송에서는 피고 이렇게 부르지, 그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불렀는데 소송은 살짝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원고, 피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법인 아닌 단체도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인정될 수 있어. 그 얘기가 이제 쌍가루 1번에 쭉 써놓고 결국 어떻게 돼? 두째 줄 읽어보자. 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연인, 뭐 다 이거 행정심판에서도 한 얘기다.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죠. 또 법인, 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자 정해져 있으면 그를 통해 단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응? 이건 기본이야. 단 이거는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일단 인정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그렇다 해서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막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원고적격이라는 얘기를 또 하게 돼. 응? 일단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는 있다. 응? 그리고 그 판례가 하나 들어져 있어. 거기 도롱뇽, 그죠? 이거 들어봤죠? 이제 앞쪽에서 한번 언급되는 건데, 도롱뇽 같은 동물이나 식물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응? 그런 얘기죠. 응? 그래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예전에 저기 부산에 무슨 KTX 터널 뚫는데 그 터널 뚫으면 터널 위에 이제 산에 그 도롱뇽 집단 서식지가 있는데 거기 늪지가 있는데 늪지가 파괴돼서 이게 이제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도롱뇽과 그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소송을 냈는데, 그지? 도롱뇽 같은 동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만 그래도 한두 번 시험에 쓰였어. 응?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건 그 밑에 이 쌍가루 2번하고 연결지면 더 확실해. 왜 안 되느냐? 자, 원고 적격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구체적으로, 그죠? 그런 자연인, 법인, 뭐 법인 아닌 단체라도 자 거기에 표를 보자. 그러면 우리 항고소송이라 해서 세 종류 인정되고 있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근데 다 읽어보면 이게 법조문이지. 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소송은 처분 등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자기를 위해서 이익되는 법집행조치, 즉 처분해달라고 신청을 한 자로서, 근데 부작위가 뭐야?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 그런다 그래. 무응답 상태, 그지? 그럼 그 부작위,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란 걸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다 이 세 가지 소송의 공통점이 뭐야?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할 때 법률상 이익이야, 그죠? 이걸 좀 풀었으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조치인 처분을 했거나, 또는 이익 주는 처분해달라고 신청받고 뭐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거나, 그래서 처분으로 인해 아니면 아무 대답 안 하는 거로 인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 뭐 이런 거 위법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그 청구함으로써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그게 이제 통상 권리하고도 같은 의미로 쓰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하면 동물이나 식물은 권리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죠? 권리의 대상인 물건이지, 그지? 예, 그런 차원에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자연은 권리를 법이 보호하는 이 권리를 침해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하고 연결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항고 소송을 소송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고 소송 잠깐 얘기했어.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런 걸 다투는 소송이야. 응? 시정해달라고.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만약에 시험 문제로 하면 정당한 이익 있는 자 그러면 틀려. 정당한 이익 그러면 너무 넓어져 범위가.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위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란 뭘 말하냐? 법률상 이익의 뜻은 뭐냐? 여기 대해서 동그라미 1번 견해 대립이 있으나 물어본다고. 통설 판례에 따르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말한다.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걸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자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 얘기야. 법률상 있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견해를 4가지 견해를 소개해놨지. 응?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이란 권리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견해,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 견해는 그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즉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뜻하는 거다라고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네 번째 견해는 뭐 개인의 이익이 뭐 침해됐기 때문에 그걸 구제받는 이런 보다도 그 소송을 제기해서 적법한 조치로 바로잡을 그를 적정한 위치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로 봐야 된다 등등 여러 견해가 있어. 근데 이 중에 어떤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 입장이라고? 두 번째 견해.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견해만 중심적으로 본다.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문장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쓰고 그 문장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이른바 반사적 이익은 제외.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처음 진도부터 쭉 따라왔던 사람은 법이 여기서 반사적 이익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응? 그건 이제 좀 이어서 또 나중에 할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사적 이익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을 뜻해. 응? 그래서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은 뭐 그런 이익을 보고 있다가 행정 처분 때문에 피해를 보도 구제받을 자격 인정 안 된다는 말과 연결돼. 반사적 이익은 제외. 자, 거기까지만 잘 보면 돼. 그러면서 두째 줄, 셋째 줄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은 오늘날 확대돼서 법이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이 아니라 법에는 딱 명시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도 법이 개인의 이익 보호하려고 하고 있구나. 법 해석상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익도 다 포함하는 의미야.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앞에 제 1편에서 이제 개인적 행정상 법률관계 판례에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해서 거기 논의하면서 얘기됐던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앞뒤가 반복적으로 이진데 여기는 그 정도.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을 뜻한다고 본다. 이렇게 잘 보고 밑에 8 그다음에 그 연결해서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의 키워드가 제3자. 응? 어떤 행정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뭐 할 수 있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다 소송할 자격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누군가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주면 나 주민인 나는 공장 건축허가 때문에 나 피해 입었다. 응?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얘기지. 제3자지 내가. 그죠? 주민이. 그래서 결국 1번을 보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는 다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응? 제3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요새 강조되는 거야. 응? 3번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야. 행정심판에서 이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런 재결이 나왔지. 행정청 졌지만
행정청은 인용 재결에 따라야만 되지 불복해서 소송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지 3번은. 응? 그러니까 생략하고 4번. 자, 4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소송, 특히 공권력 행사 조치에 대해서 그 때문에 불이익 법적으로 법이 관한 익침에 당했다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은 보통 누가 해? 국민이 제기하는 거. 국민이 사람인 국민, 회사 같은 법인인 국민, 법인 아닌 단체라도 자기 이익을 침해받으면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국민 측에서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에 대해서 다투는 거거든. 보통 그게 항고소송이야. 근데 4번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싸워? 소송을 내.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그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이례적이지. 보통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잖아. 근데 최근 들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응? 그래서 그냥 4번을 읽어보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등이 한 처분 등에 대해서 소송할 원고적 격 인정되는 거 아니지만,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뭐야? 응? 이게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치 때문에 뭐야? 뭐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걸 뭐 다툴 만한 현재의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없고, 응?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만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원고가 될 수 있다.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 틀 이해했지? 4번. 그러면 이 틀에서 판례 1번, 2번이 그게 전형적인 예야. 동그라미 4번에서 나오는 결론이 1번, 2번이야. 판례. 요새 1, 2번이 시험에 잘 떠요. 판례 1, 2번이 최근 판례야. 그래서 자, 1번을 보니까 여러분 분석해보자. 1번 판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나 그것부터 분석해보자. 누가 소송을 제기했나. 원고가 누구였어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응? 밑줄친 부분에서 찾아보자.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해라 이러고 소송을. 응?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실제는 이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 그런데 아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나 봐. 이 공무원이 뭔가를 잘못을 해서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한테 중징계를 하고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했나 봐.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억울하다 하면서 어디다 신청했대? 응?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나 억울하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나 봐.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뭐 했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야, 그 공무원 징계하지 마라. 응?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 다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응? 그죠? 그랬더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그런 요구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거 취소해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결국 국가기관끼리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소송을 벌이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징계 조치 등 하지 마라 한 요구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그죠? 좀 보통의 경우하고는 다르잖아.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1번 읽으면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 법원이. 그래서 자, 밑줄 친 법원.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뭐야? 그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같은 불이익 처분하지 말고 원상회복 시켜줘라 등등의 이 조치해주라는 요구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도 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도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야. 그래서 시험은 길게 안 나오고 이 밑줄 친 부분이 위주로 나온다. 그죠? 이게 특별한 거는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뭘 요구했어? 선관위원장에게. 그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 중단하고 또 그동안에 불이익 조치했던 걸 원상회복 시켜줘라 이렇게 요구한 조치지. 이걸 뭐로 인정했다는 얘기야? 소송 대상이 되는 뒤에 공부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거, 그치? 그러니까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했으며 선관위원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응? 자, 꼭 알아둬야 되고 2번은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야. 응? 자, 2번 어쩌고저쩌고 끝에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누가 소송을 제기해?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그죠? 피고는 누구야? 응?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죠?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지. 그 인천시가 응? 인천시 공무원들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응? 충청남도에 도지사하고 그 건축에 관해서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 있는 어디 땅에다가 그 연수원 건물 짓는 거 이거에 대해서 충청남 도지사가 허가 권자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 이제 건축에 관해서 허가 받기로 하고 다 여기 보면 건축협의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 밑줄 신문에 건축협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시를 대표해서 인천시장이 가서 이제 그 건축에 관해서 다 합의를 했겠지. 그런데 갑자기 다 합의를 했다가 충청남 도지사가 건축협의 했던 걸 취소한다. 그리고 또 다시 결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열받았지. 그죠? 그래갖고 인천시가 건축협의 취소한 충청남 도지사를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했던 걸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이렇게 수긍할 자격 인정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장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도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소송할 자격 원고적격 인정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첫 줄 끝에 뭐 있어? 건축협의 취소. 그치? 그걸 또 자르고 끝내면 건축협의 취소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야. 응? 그죠? 소송이 허용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첫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소송을 냈어야 되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 갖고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소송 대상이라고 인정한 거야. 건축협의했던 걸 취소한 거. 응? 그게 위법이니까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지. 그래서 건축협의 취소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응? 건축협의 취소 처분성 인정했다. 응?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한편 3번은 또 이것도 아마 가장 최근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 시험에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자, 문장이 좀 길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제 3번에 밑줄도 쳐놨지만 넷째 줄 끝에 거기를 더 중시해. 넷째 줄 끝에 자 뭐라고 돼 있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이걸 꼭 외치죠. 감사원의 징계 요구 그리고 재심의 결정. 요게 제목이야.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일단 하나 꼭 알아둬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왔어. 응? 그러니까 그 앞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을이라는 건 아마 시 소속 공무원인 것 같아. 응? 그치? 저쪽 끝에 있는 을은 시 소속 공무원인데 그 소속 공무원 을을 징계해라. 응? 그죠? 징계해라. 근데 징계는 정직시켜라. 이런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시장이 감사원에다가 을 공무원에 대한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재심의해달라고 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받고 안 해! 하고 기각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셋째 줄에 그 징계 대상으로 지목됐던
을이라는 공무원이 감사원에다가 징계 요구 및 그의 감사원이 징계 요구하고 또 시장이 재심의해달라고 신청한 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잖아, 그죠? 그 취소해달라고 을 공무원도 소송을 냈고 또 갑시장도 감사원이 재심의 결정 취소한 거 재심의 결정한 걸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각각 냈나봐, 그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였는데 감사원이 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한 거와 재심의 결정한 건 항고소송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됐겠지. 소송 대상 안 되는 거 소송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선 또 뭐였냐면 감사원이 재심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 그 앞에 있는 거 시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은 요거는 허용될 수 없는 소위 기관 간의 권한 다툼 문제다 해가지고 그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객관적 소송으로서 기관 소송이니까 법의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소송이다 그랬다는 거야. 응? 다 막힌 거지. 소송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좀 말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는 넷째 줄 끝에 그것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응? 감사원이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응? 또 그거에 대해서 재심의를 신청했더니 재심의에서 결정 내린 거 이거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 응? 왜 그랬는지는 그 뒷얘기 쭉 보면 알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결정 조치로 인해서 바로 권리의무 상대방의 권리의무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쭉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고 포인트는 하여튼 시험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어떤 요 문제 나온 거 다음 중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골라라. 제목만 딱 써서 낸다고. 응? 여기서는 처분이냐 아니냐에 보다 초점을 둬라. 응?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재심의 결정 꼭 기억해야 될 사항.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자. 그러면 5번 가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냐?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다 계속되고 있어야 돼? 마지막 소송 끝날 때까지 대법원까지도. 그죠? 그래서 소송 제기의 요건의 하나야 원고적 격이 있어야 된다. 응? 원고적 격은 소송 제기 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 종교시는 쉽게 말하면 사실심이 2심까지라 그랬지. 2심 끝날 때까지뿐만 아니라 대법원 올라가서도 이 소송 요건이 계속 구비되고 있어야 돼. 이건 계속 소송 요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것도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판례도 읽어보자. 한편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뭐야? 원고적 격이 있느냐 없느냐, 소송 제기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게 될 사항이지. 이게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당사자가 있다 없다 뭐 주장하더라도 이거는 법원대로 빨리 조사해서 판단 내려라 이거 하는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하급 법원 원심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안 내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법원에다가 하급 법원이 판단 잘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또 판결이 나왔어, 그죠? 이거는 2017년도 판결이죠. 그래서 그것도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읽어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아니냐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게 되는 사항이다. 뭐 소송 당사자가 이것 좀 법원대로 뭐 조사 판정해달라 한데 하도 안 하고는 법원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재판 잘못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쉽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것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자 판례로 가보자. 1번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일단 첫째 판례는 행정소송법에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국민한테 법 집행 행위한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간접적 내지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 이제 예전에 그런 판결이 있고, 좀 더 밑에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법률상이란 이 두 번째 판례로 공부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응? 행정소송법이 말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란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위의 근거법 및 근거법규 및 뭐까지도 포함해, 관련 법까지도 포함해서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법이 뭘 목적으로 국가도로 조치를 해라 그랬어? 공익을 위해서. 응? 공익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 결과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법 집행 조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익보호의 결과로 어떤 조치를 함으로 인해 국민 일반이, 그러니까 일반 보통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얻게 되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두 번째 판례로 꼭 공부하세요. 왜 둘을 다 써놨냐? 다 완벽히 하나가 하나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읽어두고요. 또다시 2번도 읽어보자. 행정소송은 어떤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 때문에 이제 법적 불이익을 받았어. 그래서 그 처분이 취소되면 이제 뭐야? 법률상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될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소송 제기할 원고가 될 수가 없다. 응? 계속 1, 2번 지금 연결되고 있어. 그러면서 실제 사건이 뭐랬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이 소송을 제기한 자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 무슨 세금 이런 거, 그치? 이런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지. 관리소장이 처리를 담당해 왔지만 결국 이건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 응? 아파트 관리소에게 부과하는 것일 테지. 그렇죠? 소장이 관리소에 부과된 뭐 세금 등 이런 걸 신고하고 납부하고 처리해 왔을 거 아니야. 응? 그러므로 소장이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뭐야? 그 소장이 그거에 대해서 세금 잘못 부과됐으니 이거 뭐야? 고쳐달라. 뭐 경정 청구라 그래. 그거에 대해서 세무사장이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 있지만 결국 기억할 거는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이 단어로 이렇게. 소장은 관리사무소에 부과된 뭐 세금 신고, 세금에 대해서 소장이 소송할 자격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소송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법인은 아니야. 법인 아닌 소위 단체야. 그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우리 아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 법조문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법인은 이름으로 소송하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소송해야 돼? 누가 소송하는 거로 해야 돼?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단체 이름으로 소송해야 돼. 근데 소장이 지 이름으로 소송한 거야. 그리고 얘는 소장이 직접 자기 이익을 침해받은 건 아니까 소장이 소송할 자격은 없다는 말이지. 말하자면 소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건 사실상 하지만 소장에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돼?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지. 근데 소장 이름으로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장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한 거다. 이런 말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아까 한 얘기다. 판례 3번은 참.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자가 뭐야? 행정조치의 직접 상대방인 3자도 그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 입었다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3자 다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아까 한 얘기 또 나온 거니까 반복. 자, 4번, 5번은 앞에서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한테도 봐요. 4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어떻게 돼? 기존에 이미 뭐 허가나 면허받아 사업하고 있는 업자가 기존에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또 가까운 거리에 신규로 새로 면허 인허가 내줘. 그러면 기존 업자가 왜 또 옆에다가 신규 면허 이런 거 내줘갖고 자기 이익 침해하느냐? 신규 면허 내준 거 갖고 소송하는 일 많아, 그죠? 이런 관계, 기존에 면허나 인허가 받은 업자가 있는데 또 경쟁업자한테 또 면허나 인허가 내주는 거, 이럴 때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관계를,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경업자 관계라 그러지. 응?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니까 경업자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 그러면 경업자 관계에서 어떻게 돼? 말하자면 그래서 응? 넷째 줄 뭐라 했어? 이미 면허 이런 거 받아서 하고 있는 기존 업자 뭐 할 수 있어? 경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옆에다가 신규로 면허 내줬잖아. 그 경쟁업자에 대해서 또 신규로 면허 내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그렇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우리가 소송을 다툴 원고 적격 인정되려면 뭐가 있는 자라야 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야 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는 자라야 되지. 근데 그 앞에 첫째 줄 봐. 4번에 자,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 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대. 이 말 속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럼 법이 뭘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야? 아니, 일종 지역에 면허 받은 업자들이, 같은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하려는 것도 목적이 있대요. 그러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기존 업자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기존 업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취지상 과당 경쟁 방지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면허 받은 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기존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가 또 신규 면허 내줘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게 돼서 기존 업자가 이거 지금 겨우 수지가 이제 수익과 매출과 뭐 비용이 비슷해져 가지고 이제 겨우 할 만한데, 무슨 엄청난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닌데 또 무슨 면허를 내주냐?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경영 불합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업자가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이 기존 업자가 또 경쟁업자에 대해서 또 근처에 신규 면허 내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수도 있다. 제기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이라고 인정돼서 그러한 이익이 신규 면허로 인해서 침해됐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해당 면허 인허가와 관련된 법을 봐야 된다. 법 보니까 법의 취지가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목적이 들어있다면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이니까 그런 이익을 침해받은 기존 업자는 다른 업자에 대한 신규 면허의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런 얘기. 이거 이미 공부한 사람은 앞에서도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를 뭐라 그래? 첫째 줄, 자기한테 면허나 인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대. 첫째 줄에 신청한 수인이란 건 다수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에? 야, 이것도 그냥 다수인 그러면 누구나 쉽게 알아먹잖아. 수인 그러면 그지? 하여튼 판결 그지같지. 응? 야, 면허는 한 사람한테 내준다 그러는데 막 다섯이서 자기한테 면허 해달라고 신청한 거야.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야. 신청한 한 사람한테만 면허 내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 명이 신청을 했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돼? 신청한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면허를 내주면 결국 그 조치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면허를 거부한 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야. 제로섬이지, 제로섬 관계.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경원 관계라 그래. 경원자 관계, 그죠? 이런 경우에 자, 그럼 여기서 잡으자. 신청한 사람이 5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면허를 내줬다. 그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그 신청한 5명 중에 A라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하나 내주는 조치 한 번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조치는 동시에 다른 업자들에 대한 면허 거부 처분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신청했다 거부당한 자는 뭐 할 수 있어?
다른 신청자에게 면허내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있다 이거야. 소송으로 다툴 자격. 응? 응.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된대? 신청자 중에 한 사람한테 면허나 이런 거 내주면 결국 다른 신청자에게는 불허가 한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때, 응? 이런 경우를 경원자 관계라고 하고, 이런 관계에서 세 번째 줄, 그 거부당한 자는 원래 조치는 신청한 자 중에 A라는 신청자에게 면허 내준 처분 하나만 있었는데, 그 면허 처분으로 인해 그 면허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지? 그 면허 A라는 신청자에게 면허 내준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셋째 줄. 비록 경원자에 이루어진 허가 등의 처분에, 그러니까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 허가 내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신청했다가 떨어진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응? 여기까지 끊으면 원칙적으로 그런 거야. 그죠? 경원자 관계에서 탈락한 자는 다른 자에게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응? 단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대. 응? 다만 넷째 줄,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떨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신청서는 내놨지만 이 사람은 면허나 허가받을 요건 자체가 애초부터 구비가 안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소송에서 싸워서 이긴들 어떻게 돼? 자기가 면허 받는 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애초부터 요건 구비가 안 됐어요. 면허 받을 수 있는. 얘는 싸워봐야 자기가 면허 받을 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누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냐면, 면허 받을 요건이 다 구비됐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을 했어. C, D, E 5명이 다 신청을 했고 이 중에 한 사람한테만 면허 내줘. 그런데 지금 A한테 면허 내줬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A한테 면허. 이때 A서부터 B, C, D는 다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구비됐던 자들이야. 그죠? 그렇다면 A한테 면허 내준 거 이꼬로 B, C, D한테는 면허 거부한 결과 된다. 이때 거부당한 B, C, D 요건을 구비했던 B, C, D는 A한테 면허 내준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이 가정을 하면 D는 애초부터 면허 받을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던 자야. 얘는 어차피 행정기관이 면허를 못 내줄 자야. 애초부터 그런 자야. 이런 자는 결국 얘한테 면허 내준 면허 내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긴들 지가 면허 받을 자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5번 같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경원자 관계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칭하는데, 경원자 관계에서 원칙, 탈락한 자는, 신청했다가 탈락한 자는 다른 자에 대한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게 원칙. 다만 애초부터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된 자는 소송 자격 인정될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은 중요한 단어가 뭐야? 첫째 줄, 수익적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자. 응? 수익적 처분. 그러니까 이익준 조치란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나왔어? 지가 해달라는 대로 신청한 대로 다 들어준 처분했대. 그지? 그것도 그냥 다 묶으면 수익적 처분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데 소송이란 건 행정조치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입은 자가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게 소송 아니야?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신청한 대로 이익 주는 처분했어. 그럼 왜 나한테 이익 주는 처분을 했냐고?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은 없는 게 원칙이지. 응? 그래서 키워드 수익적 처분, 두 번째 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받은 상대방은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 거기 나왔더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슨 허가 같은 걸 내줬는데 얘는 이 허가가 나왔지만
허가를, 그러니까 법에는 허가받은 자는 뭐 반드시 영업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허가를 받았고 영업 허가 돼서 영업을 해야 할 수 있게는 일단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또 그 지역이 무슨 구역으로 지정돼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법이 허가받은 걸 받았으니까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실제는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야 법적으로. 그러면 허가 내줬던 걸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소송으로 싸울 자격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아주 극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자 6번의 판례의 키워드는 수익적 처분.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은 왜 나한테 이익 주는 처분을 해줬어? 하고 취소소송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응? 이게 정리됐죠? 자 그러고 나면 다 판례다. 이제 기본 논리가 뭐야? 어떤 행정 처분 같은 것 때문에 자기의 법적 불이익을 침해당한 자만 구제받기 위해 소송할 자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그죠? 그래서 696페이지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 하는 얘기는 원고 적격 인정했다는 말하고 같다. 그죠? 즉, 자 예를 들어 판례 1번에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허가, 아마 어떤 사람이 신청했고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나 보지. 70년대 일인데 그랬더니 누가 소송을 한 거야? 그 지역 내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 그죠? 근데 주민들이 소송을 딱 내니까 법원이 뭘 심사했어? 주민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을 침해당한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냐? 이거 심사한 거야. 그랬더니 뭐야? 주민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이 연탄공장 건축허가 관련된 법에 의해 보호되어 온 이익이다. 그러한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례란 말이야. 이제 이 판례 분석하는 거 알겠죠? 응? 2번도 똑같겠지? 인근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줬느냐? 주민들이 똑같은 이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응?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그 개인적 공권 이쪽 파트에서도 얘기하는 똑같은 논리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판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응?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6번 한번 보자. 응? 16번 판례를 보면 키워드. 자, 법인의 주주에다가 포인트점을 맞춰. 법인의 주주. 응? 법인의 주주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있지?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회사가 뭘 잘못했다고 영업정지, 한 달 영업정지 시켰어, 행정기관이. 그러면 한 달 영업정지 끝나면 다시 또 영업을 계속해요. 이제 뭐 그럴 정도일 때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 없다. 그 회사가 영업정지에 대해서 싸울 자격은 있지, 법인이. 응? 그래서 그 두 줄이 그거야. 법인의 주주는 첫째 줄 끝에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뭐 영업정지 같은 거 한 조치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야?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에서 소송할 원고 적격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응? 그렇지? 하지만 셋째 줄,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그런 내용의 처분일 때는 예외적으로 뭐야? 법인의 주주도 뭐 할 수 있어? 주주도 그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일 때. 응?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정리하고 그 밑에 좀 더 길게 경기은행 사건 얘기했지. 이게 이제 IMF 때 그 경기은행이라고 있었는데 이 경기은행이 망했어요. 그런데 일단 은행을 이제 정리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영업을 일단 못하게 막아놔야 돼. 예금 계속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경기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무슨 조치했어?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 응?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은 뭘 위해서 하는 거야? 결국 그 은행 이제 폐업하는 절차 들어가기 위한 수순인 거야. 응? 이거
영업정지 기간 얼마 하고 잠깐 끝나면 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법인을 폐업시키려고 하는 조치 중에 그 일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주주는 그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만약에 이게 폐업되면 어떻게 돼? 그 경기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던 이 주식은 어떻게 돼? 휴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주주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주주는 요런 때는 예외적으로 그 경기은행 같은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해가지고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밑에 경기은행 사건은 그 예외를 인정한 사건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에서 원칙적으로는 간접적 이해만 갖는 자로서 그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할 자격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응? 그런 정도로 분석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또 앞에서도 다 공부하는 막 앞에 여기저기 나왔던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면 세 판례 하나 공부해볼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 34번 맨 아래 판례 보자. 그죠? 34번. 자, 미얀마. 요새도 미얀마 많이 논란 인터넷 저 기사 나왔죠? 무슨 로히 무슨 족인가, 그죠? 소수민족 막 박해해가지고, 그죠? 미얀마는 또 이 불교 국가냐? 불교 국가. 근데 거기에 소수민족으로 무슨 족이래? 소수민족인데 거기는 또 저거 믿는데 뭐지 그? 중동에서 믿는 알라신 믿는 무슨 조야? 무슨 종교야 그거? 무슨 힌두교야 알라신이? 응? 이슬람교 있는데, 그래서 미얀마는 거의 저 불교 위주의 국가인데, 그래갖고 그 소수 민족을 막 탄압해가지고 그게 국제사회에 문제가 됐잖아, 그죠? 자, 근데 34번에 보니까 미얀마 국적을 갖고 있는 갑이 위명은 뭘 말할까요? 거짓 위자니까 자기 본명을 안 된 거야. 거짓 이름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거짓 이름 된 거야. 거짓 이름으로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다른 사람 이름인 이름으로 자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했대.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 갑을 직접 면담한 뒤에, 그지?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대. 그랬더니 갑이 난민으로 안 받아들이는 불인정 처분한 거 취소해달라 이러고 소송을 냈는데 갑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난민 불인정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런 게 아니라 을이라는 거짓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분명히 신청한 자는 갑이었고, 또 갑을 실제 면담도 했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갑은 난민 불인정 처분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원고 자격이 있다. 응? 그런 사건. 이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인 그런 사례들입니다. 응? 이런 거에 주목해야 돼. 왜냐면 많이 나왔던 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를 하면 반복적으로 쉽게 습득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판례들을 공부해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699쪽에 이번에는 반대로 법률상 이익 부정한 사례, 그죠? 그럼 이 사건은 뭐야?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자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심사해 본 결과 소송 제기한 당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없다, 이런 사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거 앞에서 다 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또 언급이 되니까 여기는 논리만 전체적으로, 그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1권 앞에서부터 공부하는 게 다 여기로 수렴이 되는 거야, 소송 파트로. 그래서 여기 다 모아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 쭉 모아두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700페이지를 가보자. 700페이지 가보면 31번 판례. 최근에 판례인데 이미 벌써 시험에 쓰였어. 31번 판례. 자,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 막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런 거 있지? 그래갖고 막 교수들하고 학생들은 뭐 비리 재단이다, 뭐 이사들 다 물러나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학내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 그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원래 그 비리 재단 이사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또 이사들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었는데 또 쫓겨난 이사들이 뭐 소송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결국 교육부 장관이 무슨 절차를 거쳐 갑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8명, 임시이사 1명을 새로 선임을 했대.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 비리재단의 이사들이 거의 대부분 복귀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야. 그때 막 들고 나왔지, 학교에서. 그래갖고 갑대학교의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이 이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이사 선임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라 소송을 냈다는 거야. 자, 결론. 갑대학교 교수들이 모인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모임인 총학생회는 뭐야? 이 교육부 장관이 이사 새로 선임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원고 자격이 있대. 여기까지. 일단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다. 갑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 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 적혀 있지만 전국 대학 노동조합 갑 대학교 지부는, 그지? 그러니까 그 교수와 학생들이 아닌 그 학교의 직원들 말하는 거야, 그죠? 직원들의 노조, 전국의 노조가 있는데 그 지부가 그 대학교에 결성이 되는 거지. 그 전국 대학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갑 대학교 지부는 교육부 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원고 적격이 없다 그랬다는 거. 이거 둘 구분해야 된다.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701페이지 맨 후에 32번 판례도 또 2017년도에 문제 나온 거야. 응? 자, 첫째 줄에서 읽어보자.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줬대. 행정관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줬대. 근데 이거는 원천 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므로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법률. 자, 그럼 여기서 소송을 누가 냈어? 응? 소송 제기한 자는 누구야? 소득 귀속자.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의 귀속자. 이 꼴은 뭐야? 원천 납세 의무자. 응? 자, 원래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소득세 원천 징수한다는 말, 원래 이것도 앞에서 공부할 때 언급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세무서장,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쓰이는 용어 원천 징수 의무자, 그지? 또 누구 있어? 원천 납세 의무자. 이렇게 구성돼 있지?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인, 즉 회사. 그리고 얘는 직원들, 원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월급 받으면 이게 소득이잖아. 소득의 일정 부분 세금 내야 돼, 소득세로. 근데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국가가 세금 걷는 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들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세금을 국가에 내라. 이렇게 돼서 회사에서 이 소득자인 직원들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세금 국가에 내는 거란 말이야. 응? 국가로 대표되는. 그러면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소득금액, 그러니까 뭐야? 이 직원의 소득이 변동됐다. 직원의 소득이 변동됐다고 통지를 해줬어. 누구한테 통지해줬어?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통지해줬어?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통지해줬지. 그러면 이 둘 간에, 그러니까 얘가 국가에 대해서 직원의 소득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야. 얘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의무자라고 하잖아. 여기다 덮여놓은 징수에서 소득에서 세금을 떼서 납부해야 될 의무자야. 징수 및 납부 의무자는 법인이야. 얘한테 야, 니네 회사의 직원 누구의 소득이 변동됐다고 통보를 해준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됐으면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그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거지. 얘는 얘한테 직접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거든. 얘한테 한 거지, 그지? 얘는 이 세무서장이 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됐다 그래서 이 법인이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늘었다고 해서 그럼 거기서 세금을 더 떼서 낼 거 아니야? 그럼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지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서 직접 법적인 불이익 받는 자는 아니니까 얘가 바로 이 세무서장이 얘한테 통지한 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할 자격은 없다 이거야. 응? 그래서 즉 조치는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직원의 소득금액이 바뀌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조치 이게 대상이야. 이거에 대해서 누구야? 응? 소득의 귀속자인 즉 다른 말하면 원천 납세 의무자는 그 조치, 그 통지에 대해서 소송할 원고가 될 수가 없다. 응?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다? 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송할 원고가 되는 거다. 응? 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판례도 하나 있어서 설명하자. 여러분들이 이 700쪽에서 23번 판례. 재밌는 판례다. 700쪽에서 23번 판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그 변경 결정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거야. 즉, 왜 그랬을까? 23번 판례에서. 응? 자, 요거는 자 여기 이만큼의 지역을 뭐로 지정을 했다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원래 시장이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내는 거야. 시장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여기는 개발 금지된 지역. 근데 요 속에 A 땅이 있어. 들어가 있어서 다 개발 금지돼 있었어. 그랬는데 이거를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다시 시장이 뒤에. 그럼 변경 결정의 내용은 뭐야? 내용적으로는 응? 이 개발제한구로 지정되었던 이 구역 중에 이만큼의 땅은 뭐 한대? 이거 해제한대.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풀어준 거야. 응? 그랬더니 지금 누가 반발해서 승을 낸 거야? A가. A는 말하자면 뭐야? 왜 내 땅만 해제 대상에서 뺐느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A가 소송을 해요. A가 뭐라고 소송해? 왜 내 땅만 빼고 이렇게 말하자면 해제해주는 조치, 변경 결정, 응? 그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해주는 내용에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거지. 이거에 대해서 왜 내 땅은 빼고 변경했냐? 그래서 이거 갖고 소송을 낸 거야. 그지?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돼? A가 소송하고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변경 결정이 잘못됐다.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 승소 판결 받아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변경 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원래 지정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응? 그러니 이게 이 논리를 알고 나면 황당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지. 기껏 싸워서 이겨봐야 자기 땅이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만 되지 자기가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할 아무것도 구제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소송 제기하는 원고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첫째, 어떤 행정조치 때문에 법적인 이익을 침해받아서 그걸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만 소송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원고 적격하고 별도로 또 언급돼야 되는 게 소의 이익이라는 거야. 응? 소의 이익.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소의 이익이란 건 뭐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소의 이익이란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권리 보호의 필요성. 응? 권리 보호의 필요성.
그 옆에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재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재판을 진행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응? 즉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내용 내지 효용 내지 실익을 말한다. 너무 그게 쉬운 거야. 응?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공무원 저 행정관이 어떤 업자한테 뭐 위반했다고 한 달 영업정지 시켰어. 근데 한 달 다 지났어.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났어. 그러면 어때?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 원래 이거 별로 재판할 실익이 없어요. 그걸 취소한다고 판결을 해준도 뭐야? 영업정지 당해서 한 달 영업 못한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영업 못해서 한 달 영업 못해서 받은 불이익만 남아있을 뿐 그걸 취소한다고 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 이미 다 지나버렸다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판결 내려봐야 아무것도 구제되는 게 없어요. 그런 소송이 아니라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나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 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그런 방법만이 효과적인 구제 방법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응? 자, 어쨌든 우리가 판결을 읽다 보면 쉽게 돼. 자, 그러면 소외이익이란 그런 의미다. 이건 꼭 외우는 건 아니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판례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법 12조 후단, 그러니까 문장의 후반부. 응? 원래 행정소송법 12조는 아까 뭐의 규정이냐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내고 그게 전반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후반부는 다만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과가 소멸이 된 뒤라도 그 처분 등을 취소받게 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는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또 후반부에 문구를 해놨어요. 이때 요 12조 후반부의 둘째 줄 끝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란 용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의 의미라기보다는 뭘 뜻한다고 해석한다? 소의 이익이란 걸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래 아까 조금 아까 든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한 달 영업정지 기간 지났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의 이제 효력은 소멸됐어. 그런 뒤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걸 취소를 받게 되면 뭔가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때는 소송 제기를 허용한다. 그럴 때 여기 법률상 이익은 소의 이익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소송법 12조 이 후반부 문장 속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소의 이익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동그라미 3번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소송 제기가 허용되기 위한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 모든 재판 단계에서 1심, 2심, 3심까지 응? 항상 그렇게 갖고 존재해야 된다. 응? 대법원 단계까지도. 자, 그러면 만약에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소송을 허용해서 계속 재판 진행하는 거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으니까 각하시키는 거, 각하 판결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판단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첫째 줄 끝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밑줄 쳐주세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게 원상회복이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내려준들 즉 승소 판결을 내려준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야. 즉 소외이익이 없다. 원칙이. 하지만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다고? 뭐가 있다면?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줄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다면 뭐야? 소외이익 있다 그래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 응? 이 두 가지 공부에 대해 원칙은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원칙은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본다. 다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다른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 계속 진행할. 정리됐어요? 그럼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1번은 별건 없어. 뭐 재판이란 건 이러이러한 제도니까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송 계속할 실익이 없다. 그런 얘기고 원칙. 자,
2번이 아주 잘 나와. 응? 자, 2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 끝에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면.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면. 이게 결정적 키워드야. 자, 그럼 봐. 여러분이 A야.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어. 그런데 옆집에 B가 어떻게 했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새로 친대.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는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보통 한 2m 정도 될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과 담 사이는 띄어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 법이 정한 띄어야 될 거리, 우리 첫째 줄에 이격거리라는 말을 써. 이게 띄어야 될 거리야. 이거를 예를 들어 2m라면 2m를 띄고 건물 짓는다고 그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얘가 그 2m도 안 띄고 1m밖에 안 띄고 건물 짓는다고 설계해서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럼 이게 법에 허가 요건 안 맞는데도 허가를 내준 거잖아. 그럼 위법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야. 응? 근데 A가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된 단계에서 알았어? 건물 다 진 다음에 건축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뒤늦게 뭐야?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너무 늦었어. 그치? 이제 이 소송에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고 법원이 심사해가지고 만약에 뭐라고 판결해? 맞다. 이거 위법한 건축허가였으니 취소한다 판결을 내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위법한 건축허가는 없었던 일이 되긴 돼. 취소 판결을 내준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 위법하게 지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나? 아니요. 이건 동그라미 그냥 남아있어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내준 것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불법인 건물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원하는 것, 이 불법인 건물이 동그라미 남아있는 거, 이거 없애는 게 불법인 건축물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낸들 이 불법 건물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 아니거든. 이 소송을 통해서는 이미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송은 건축허가 내줬을 때 건물을 아직 착공하기 전에 그때 이제 소송을 해서 취소받으면 그런 불법 건물이 못 들어서게 막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되었다면 가능해.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데 그 다음엔 얘기는 뭐야? 그러면 이걸 취소받는데도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건 불가능. 결국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러면 이 건물 주인한테, 그러니까 건물 주인에게 뭐야? 이건 불법 건물이니까 건물 철거해라. 응? 아니면 이 벽을 걸어서 뭐 건물 법을 띄든지 이렇게 건물 주인에게 요구를 하고 안 들으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서 이 불법 건물 철거하라고 해주고, 그죠? 안 해주면 이거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해라.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건물 주인을 상대로 싸워야지 행정기관에게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으로 구제받을 단계는 지났다. 이런 판결이에요. 이거 되게 잘 나와. 꼭 알아둬야 돼. 응? 그죠? 이해했어요, 이 판례? 그럼 반면에 3번은 어떻게 될까? 자, 3번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판결이야. 3번 보자. 자, A라는 공무원이 있어. A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 뭐 받았다? 이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 이 공무원 뭘 잘못했다고 파면 받았어요. 파면 잘렸어. 응?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했어? 자기 파면 조치한 거는 위법이다 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응? 근데 소송하는 중에 어떻게 됐다? 예를 들어 소송하는 중에 이 공무원 임기가, 이거 좀 바꿔서 생각한 거야. 임기가 다 만료됐어. 응? 그러니까 뭐 정년에 도달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송에서 만약에 이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 소송에서 만약에 파면한 거 위법이다 승소 판결 내려줘도 이 사람 공무원 신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돌아가. 이미 임기 만료 내지 정년에 도달. 응? 정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상 회복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재판 실익이 없어요. 원칙은. 하지만 우리 아까 그랬지. 원상 회복은 못 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회복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송 계속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그럼 공무원 신분은 회복될 수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라고 판결 나와? 파면한 것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승소 판결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판결의 의미는 A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한 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거 없앤다. 바로 없애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면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고 결국 이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없어졌던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됐던 거로 봐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공무원 신분 유지됐어? 그때까지. 그러면 결국 요 사이에 파면된 때로부터 요 사이 못 받은 월급이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월급 나왔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게 돼. 원래 파면되면 퇴직금 반밖에 안 나와요. 퇴직금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 응? 이 취소 소송해서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파면 처분이 위법이었는지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승소 판결 나오면 월급, 퇴직금 등의 구제되는 이익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3번 판례 보면 파면 처분이 있고 나서 공무원에서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중에 뭐 했대? 이 사람 뭔가 비리 저질렀다 해가지고 형사 재판이 또 열렸나 봐. 거기서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 금고형, 징역형 뭐 이런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 바로 상실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당연 퇴직됐다 그러지? 그럼 여기다가 당연 퇴직을 집어넣어도 돼요.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사람 무슨 비리 혐의가 있어서 당연 퇴직됐다. 그래도 취소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까 같은 논리로. 그래서 파면 처분이 있을 때부터 당연 퇴직,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 퇴직될 때까지의 월급, 퇴직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제될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있다. 그지?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비슷한 예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KBS 사장 사건도 가끔 나와 시험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을 해임하는 조치를 했어요. 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KBS 사장이 자기 해임한 처분 무효다, 취소해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냈어. 근데 이거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 소송하는 도중에 어떻게 했어? 법이 정한 임기가 만료됐어. 그래도 어떻게 돼? 소송 계속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KBS 사장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월급 등 이런 거에 구제 이익이 남아있으면 계속 소송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죠? 요새도 아마 또 소송할지도 몰라.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MBC 사장 해임시키는 조치라. MBC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KBS 사장을 해임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KBS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결국 대통령이 최종 해임 권한자입니다. 그 사람도 막 소송을 하겠다고 싸우고 지금 또 KBS 사장도 또 해임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질 것 같아. 응? 자, 그다음에 그러면 2번은 그냥 원상회복 단계는 지났으가 소이익 없다. 3번은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부적이익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거다. 그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다음 페이지 4번하고 5번은 결국엔 뭐 나왔어? 계속 소송할 이익이 있다. 소액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지도 못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번, 5번 읽어두고 5번은 간단하게 두 줄이 있으니까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두 줄 공부해.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다 완공되고 난 후에도 건축 허가 취소한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응? 소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그 화살표 다음에 다 이유를 부연 설명해 놨으니까 시험은 그 화살표 다음에 부연 이유는 안 내요. 딱 그 두 줄 정도만 내는 거야. 응?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공부할 때 질문해 주기 바래. 응? 그래서 시간상 5번.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 처분이 있고 난 후 사정이 변경돼서 개인의 이익 침해가 해소가 됐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지. 자, 대표적으로
1번 판례도 시험에 곧잘 나온다. 야, 이 1번 판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어. 응? 그래갖고 내가 소송을 냈어. 나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조치는 위법이야. 소송을 냈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헌병대에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실제 입영은 했어. 군 생활을 해. 근데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소송 도중에 군복무 다 마쳤어. 기간 끝났어. 응? 그럼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고? 소송 계속 싸울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만 남아? 위법하게 현역병 입영 처분해서 나 억울하게 군 생활했다. 군복무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해달라고 민사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것밖에 안 남아. 응? 그치? 그런 이치로. 그러면 1번 봐.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했대. 누가? 병무청장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처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조치가 나온 거야. 근데 나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응? 근데 병무청장이 거부했어. 그러니까 왜 신청한 거 거부하냐 하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우는 도중에 이 사람은 일단 어떻게 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서 복무기간 다 마쳤다 그러지? 그지? 복무기간 만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해제 신청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사라졌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만 남아? 위법한 소집 해제 신청 거부한 거 위법한 게 해서 내가 억울하게 근무했으니 돈으로 배상해달라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지. 자, 1번도 꽤 잘 나온다. 응? 응. 자, 비슷한 이치다. 그 다음에 4번 설명하자. 4번. 4번 설명하면 무슨 소송이 나왔어요? 앞에 밑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면 소송 대상이 뭐야? 부작위라는 거야.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야. 그런데 이게 재판이 진행이 계속되려면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판결 내릴 때까지 계속 무응답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 그래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근데 어떤 일이 있어? 응? 자, 뭐 자기한테 이익 주는 조치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했어. 무응답. 응? 이걸 부작위라고 해요. 응답을 안 해. 그래서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란 걸 확인을 해달라 하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판결 내릴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응답을 해버렸어. 이 신청에 대해서 소송 도중에 그래? 응답할게. 뭐라고 응답했을까? 너 신청한 데서 거부한다 하고 거부 처분을 했대. 그러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무응답 상태라는 건 없어진 거야. 안 그래요? 거부 처분이 나와버렸으니까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거부 조치를 했으니까 응답을 한 거지. 무응답 상태라는 게 해소가 돼버린 거야. 따라서 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임을 확인하다는 소송은 의미를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자, 부작위법에서 그런 얘기 쭉 했고, 결국 셋째 줄부터 보면 어떻게 돼? 소송 제기 전이나 후를 통하여 판결 나올 때까지 행정청이 뭐하면 뭐라도 뭐 해주든 안 해주든 뭐라도 응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대? 부작위 상태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 부작위 위법임을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할 이익은 상실. 소송 요건 구비 안 되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응? 또 알아두고.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70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밑에 있는 판례. 여기는 동그라미 3번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도 돼. 판례만 공부해. 판례 중에 특히 두 번째 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영 처분을 받은 자. 병무청장이 너는 현역병으로 입영해라.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소송으로 싸우고 있대. 자기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처분에서 소송을 내고 싸우는 중에 뭐 했대요? 지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를 했대요. 웃기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 현역병 입영 처분에서 소송으로 싸우는 도중에 자진 입대를 해버렸대. 현역병으로. 그럼 뭐야?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없다. 웃기지 않아? 그죠?
되게 웃기네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아주 중요하다. 동그라미 4번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 원칙. 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등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지? 이게 이제 출발점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내렸는데 한 달이라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어.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이제 효력이 다 끝나버렸어, 그죠? 이런 경우 원칙은 어떻게 돼? 원칙 이미 지난 기간 경과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으로 다툴 소해이익은 부정.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자, 예외 어떻게 돼? 처분 등이 그래도 취소가 되면 회복될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뭐가 돼? 소해이익이 인정된다. 응?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셋째 줄, 응? 넷째 줄 밑줄. 자, 그 둘째 줄에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 말 있지? 이 말 있고로 넷째 줄 끝에 가중된 제재 처분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응? 자, 중요한 단어 가중된 제재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응?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났어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 자, 법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1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 한 달 영업정지, 응? 시키도록 규정을 해놓고 한 달 영업정지. 자, 두 번째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응? 그 다음에 세 차례 세 번째 위반 또 했다 그러면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위반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법이 이렇게 정해놨어. 응? 자, 이렇게 법이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A가 1회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위원회 무슨 조치를 했겠어? 한 달 영업정지를 했어요. 법에 따라. 응? 한 달 영업정지 처분했어. 그런데 이 A는 자기한테 영업정지한 거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송으로 싸워야지 하고 있다가 머뭇머뭇대다가 어떻게 했어? 한 달이 다 지나버렸네? 영업정지가 한 달 지났어. 영업은 이제 못했고 문 닫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기간이 다 지나버렸어. 경과. 응? 그러면 원칙은 이 기간 지나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 소송할 단계는 지났다.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없다고 본단 말이야. 원칙은. 그런데 이 영업정지와 관련된 법을 보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했어? 위반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경과했지만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그냥 놔두면 이 A는 1회 위반한 전력이 남아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1회 위반한 전력이 남아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위반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한 게 돼서 6개월 정지가 나오게 돼요.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취소받는다 해서 한 달 영업 못한 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영업정지 처분 한 번 있었다는 거를 없애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싸워서 야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었다 취소를 받아내면 기록에서 없어져요. 영업정지 내려졌다는 사실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회 위반으로 처리가 돼서 가벼운 한 달 영업정지가 나올 텐데 이걸 안 없애놓으면 그 다음에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하는 게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돼 있어.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 지났지만 더 무거운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돼? 취소를 받아놔야 될 이익이 있는 거야. 응? 취소 받아야 될 이익이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때 요사에 되는 가중된 제재를 우리 아까 쓴 말, 응?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지만 법에 의해 위반의 수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거 취소를 안 받아놓으면 가중된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미 영업정지 기간 끝났어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들이 그겁니다. 다. 응? 1번, 2번 다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그 1번도 보면은 1번 판례 보면 4줄. 그죠? 위에 4줄은 뭐야?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같은 거 다 끝나고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외이익이 없다. 취소나 뭐 이런 거 해달라고 소외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어떻게 돼? 4절 끝에 위와 같은 행정처분 받은 전력, 한번 영업정지 받았다는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 법이 정한 가중요건으로 돼 있고 이후 그 법이 정한 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설령 앞서 행해진 영업정지처분 효력기간이 다 경과했다 해도 선행 행정처분의 잔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법률상이 침해되고 있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말 속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 응? 5째 줄에 가중요건 이런 단어 나오지? 이런 단어 나오면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원칙이 더 위반한 전력으로 남아있어서 다음번에 위반하면 더 가중하도록 제재를 가하도록 요건으로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기간도 취소받아야 될 이익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마무리야. 그죠? 2번도 마찬가지지. 2번도 문장 읽어보면 응? 어떻게 돼? 응?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가중사유 이런 말 나오지. 위반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가중사유로 정해놓고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기간도 가중된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있는 거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단어가 결정적 키워드야. 가중사유. 응? 그리고 좀 더 보태면 이 가중하도록 돼 있는 게 법률이나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는 법규 명령에서나 또는 행정규칙에서나 주로 내는 게 이제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에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응?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행정규칙이 정하고 있건 아니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가중요건, 가중사유 이런 말이 보이면 뭐야? 기간 지났어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 응?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응? 다음 페이지 보자. 4번 판례를 봅니다. 응? 다음 페이지 4번 판례를 보면 4번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첫째 줄 끝에 실제로 뭐 할 우려가 없어졌대?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야. 그러면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소외이익이 없다. 그지? 실제로 가중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어. 자, 그럼 여기다 또 보태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법은 이렇게 놨어. 법에서는 1회 위반하면 한 달 영업적 이렇게 식으로 다 정해놔. 가중된 제재인데 단 이런 단어가 있어. 1회 위반 후, 응? 1회 위반 후 6개월 이내 네? 새로운 위반이 없으면, 응? 새로운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 가중된 제재를 안 한다. 응? 가중된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거라. 응? 이런 규정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정지가 다 지났어. 지난 뒤 지났고 그 뒤에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어. 6개월 이상 위반, 더 이상 위반 행위가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한 달 영업정지 한번 받았지만 다음번에 위반해도 2회 위반으로 안 봐. 가중된 제재를 안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지난 영업정지는 굳이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 이거야. 응? 그런 의미야. 우리 책에는 1년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여기 6개월로 돼 있지만 법에 1년 이내에 또 위반 행위가 다시 없으면 이제 앞선 위반 행위를 이유로 더 가중된 제재를 하면 안 된다. 응? 그럼 다음번 1년 지난 뒤에 위반하는 건 최초 1회 위반하는 거로 간주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더 가중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어. 그럴 때는 이미 지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다. 응? 이해돼요? 그러면 두 단계. 실제로 가중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이미 지난 영업정지 기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있지만 이익이 있지만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이익은 없다. 그지? 응. 그 다음에 5번 달려보자. 자, 5번은 앞부분에 이제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 좀 줄여서 공부하면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줄여서 공부하자. 응?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자기 보충력 편입 처분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냈대. 취소해달라고. 소송 도중에 어떻게 됐대? 응? 소송 계속 쭉 나오지 저들 그때. 소송 도중에 병무청장이 어떻게 했어? 제2국민적 편입 처분으로 변경시켰대. 응? 그러면 이 소송한 사람이 취소해달라고 싸운 대상은 뭐였는데? 보충력 편입 처분한 거를 취소하려고 싸웠는데 소송 중에 병무청장이 그래 최초에 했던 보충력 편입 처분 없애버린 거야. 취소해버린 거고 새롭게 제2국민력 편입 처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취소하려고 소송 대상으로 싸웠던 거는 행정청에 의해 소송 도중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 이거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응? 없지. 그렇지. 그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 소송 도중에 소송 대상인 보충력 편입 처분을 행정청이 변경시켜 버렸다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애초에 보충력 편입 처분은 행정청에서 취소 또는 철회되어 없어진 거가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던 대상은 소멸한 거니까 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응.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자, 그죠? 네. 그리고 방가로 3보로 조금 쉬었다 하자, 그죠? 너무 길어지니까. 방가로 3보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쉬었다 합시다.